시신 최초 발견 1998년 11월 18일 새벽 서울 한강변 마포구 한적한 강둑. 전형적인 겨울 아침의 냉기와 함께 강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수십 년간 한강에서 고기를 잡아온 노어민 한성수 65는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작은 배를 끌고 나왔다. 새벽 5시, 주변은 고요했으며 멀리선 도시의 소음도 희미했다. 한성수는 강 가장자리, 돌무더기가 많은 구간에서 마지막 그물을 걷어올리려고 애를 썼다. 평소와 달리 그물에 걸린 무게감이 이상하다 느끼며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다. 이번에도 공업용 쓰레기인가? 한강변엔 가끔 폐가구, 산업용 쓰레기가 떠내려와 어망에 걸리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런데 그물 속에서 드러난 건 평범한 나뭇가지도 타이어도 아니었다. 두껍고 오래된 청색 방진포에 곱게 쌓인 상태의 크고 묵직한 물체였다. 방진포는 건설 현장이나 곡물 운반 혹은 쓰레기 폐기물 운송에 사용하는 두꺼운 섬유포 같았다. 포대 어기는 굵은 로프, 보호용 강철 심삽입줄로 촘촘히 매여 있었다. 한성수의 등골에 싸늘한 소름이 돋았다. 그는 물에 젖은 포대 표면을 만져보다가 돌연 경계심을 품었다. 이 포대는 단순히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잠시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칼을 꺼내 포대 바닥을 살짝 그었다. 바로 그 순간 보기 드문 역겨운 냄새가 그를 덮쳤다. 강가의 흙냄새, 썩은 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단내까지 한꺼번에 코로 파고들었다. 한성수는 즉각적으로 뒷걸음질치며 거친 숨을 토했다. 노파심에 다시 한번 포대 입구를 확인했다. 로프를 조금 더 풀자 그 안에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사람이 입은 듯한 옷자락이 비쳐나왔다. 그는 주저없이 포기하고 황급히 배를 정박시켜 강둑을 뛰어올라 자전거로 가장 가까운 한강 순찰대 초소로 내달렸다. 경찰의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전 5시 23분. 마포경찰서 한강지구대 순경 2명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즉시 강둑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은 노어민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자마자 심각한 범죄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곧이어 수사과장 이상국 42이 도착했다. 그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상국은 경찰 테이프로 현장 주변을 넓게 둘러막게 하고 수사팀과 감식반 그리고 법의관에 즉시 연락을 취했다. 11월의 차가운 강변, 희뿌연 안개와 벌써 몇몇 행인들이 모여드는 암시적 긴장감. 기자들이 몇 명 몰려오자 경찰은 기자 통제를 강화하며 감식반 도착을 기다렸다. 오전 6시 10분 마포경찰서 과학수사팀 2명, 서울시청 국과수 소속 법의관 김지훈이 현장에 도착했다. 방진포는 이미 물에 불어 무겁고 곰팡이 냄새까지 스며들었다. 감식반원들이 조심스럽게 로프의 매듭을 해체했다. 각각의 결박 방식, 매듭 형태 역시 정밀히 촬영 기록했다. 김지훈은 라텍스 장갑을 끼고 포대를 비집어 벌렸다. 현장에서 모두 숨을 죽였다. 그 안에는 등 쪽을 바닥에 한 어린 여성 시신이 놓여 있었다. 머리는 검고 단발, 가슴이 가늘게 들리고 있었으나 이미 부패가 시작돼 있었다. 얼굴에는 멍자국과 손자국, 무엇보다 목에는 선명한 압박흔이 보였다. 희생자는 푸른색 작업복 상의, 산티나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양손과 발은 뒤로 결박된 채 강철심 삽입된 특이한 로프로 묶여 있었다. 김지훈은 곧바로 외견 감정을 개시했다. 대략 20대 초중반 여성, 사망 경과는 24-36시간 이내로 추정됩니다. 본격적 부패는 시작됐지만 기본 천잔존으로 미루어 강에서 밤새 떠다닌 것 같습니다. 4인 짙은 경부 압박흔,
삼출성 출혈이 심합니다. 상복부엔 피하 출혈, 신체 표면엔 타박상, 저항흔이 일부 보입니다. 이상국은 감식반원에게 피해자 신원 확인을 지시했다. 작업복 상의의 가슴 부분에서 서울 마포공단의 작은 신분증을 발견했다. 박민서, 23세, 라인테크 생산직. 현장 감식반이 아이디카드를 촬영 수거하며 가방 포켓, 주머니 등도 꼼꼼히 수색했다. 희생자의 핸드백 안에는 작은 수첩, 오래된 핸드폰과 소액 현금이 남아있었다. 현금에는 거의 손대지 않은 흔적, 도난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으므로 강도 목적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경찰 수거팀이 시신을 조심스럽게 방진포에서 분리해 스트레처에 올렸다. 김지훈은 추가로 간이 검사를 시행했다. 복부 중앙부의 외과적 절개, 길이 약 22cm. 절개선이 곧고 정밀하며 모서리 실핏줄 파열 거의 없음. 내장은 일부 결손, 특히 간과 양측 신장, 비장이 완전히 사라짐. 그는 동행한 경찰관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다. 이상국 수사과장은 즉시 브리핑에 들어갔다. 대단히 이례적 사건이다. 보통 시신 유기도 단순히 강에 던지는 마당에 이렇게 정교한 절단, 강력범죄와 관련된 조직 또는 고도의 해부학적 지식 소유자 개입이 의심된다. 팀은 현장에 남은 모든 이물질, 머리카락, 미세혈흔, 포대 외피에서 하필이면 바늘구멍만 한 것도 모조리 수거 봉인했다. 현장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관 일부는 인근 근로자, 숙소, 한강변 야식 트럭, 쓰레기 수거업체 등에서 전날 그제 밤에 수상한 움직임, 실종 소문, 비상 연락 사례를 탐문했다. 일단 박민서의 신분증 뒷면 주소를 확인한 경찰 2명은 아파트 및 동료 작업반에 연락하여 그녀의 마지막 목격 시점을 확인 중이었고 공장 감독관에게는 휴가 및 결근 기록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발견된 방진포와 로프의 제조사, 유통 경로, 심지어 포대에 묻은 진흙, 강변 모래 등 미세 증거품 모두 국과수로 송부하기로 했다. 경찰은 본 사건은 사전에 치밀히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부 단계, 결박 매듭 기법, 내장 제거 방향 모두 프로페셔널하다고 결론 내렸다.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오전 9시, 시신은 경찰 호위하에 국과수로 이송되었다. 이상국은 국과수 김지훈과 향후 부검 일정, 정밀 동물 분석 등 계획을 즉각 논의했다. 수사본부에서는 이미 박민서의 핸드폰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을 긴급 조회하고 그녀의 가족 및 병적 기록, 휴대폰 위치 기록 등을 통해 그녀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경찰 내부 심각한 공기가 감돌았다. 단순한 강변 살인이 아니었다. 범인의 정교한 매듭, 의료 지식, 불필요한 금품 탈취 거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신 장기 추출이 범죄에는 명확한 목적과 준비, 그리고 차가운 냉정함이 엿보였다. 이상국 수사과장은 현장에서 노포민 한성수에게 직접 고마움을 전했다. 이런 사건에서 시민의 빠른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성수는 여전히 허탈한 얼굴로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처럼 한강변 시신 발견은 서울을 두려움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경찰 내부에도 비상대기령이 내려졌다. 곧 모든 경찰서 및 인근 권역으로 수배가 확산되고 뉴스와 방송을 통해 사건의 윤곽이 큰 틀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남겨진 모든 물리 증거의 정밀 분석을 명령하며 서울 시민들은 평화롭던 도시에 괴물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슬픔에 휩싸이게 되었다. 현장 감식과 신원 확인 현장은 이른 새벽의 한강변, 거센 바람과 차가운 안개로 인해 무엇보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순찰차에 깜빡이는 불빛, 경찰선,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수사관들의 발길.
감식반장 박정수는 도착하자마자 현장 전체 동선을 빠르게 파악했다. 주변의 발자국, 이동 흔적, 풀과 자갈에 눌린 자국, 강둑의 진흙까지 꼼꼼하게 관찰한다. 경찰 과학수사팀은 30분 동안 범죄 장소 전체를 테이프로 봉쇄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다. 감식반은 현장 사진 촬영과 비디오 기록을 병행하며 포대 주위의 모든 이물질, 머리카락, 섬유, 핏자국, 미세한 혈흔까지도 극히 신중한 자세로 채집했다. 범인의 채모, 신발 흔적, 혹여 있을지도 모를 DNA 단서들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윽고 법의관 김지훈이 현장에 진입했다. 두터운 마스크와 장갑, 전문 장비를 착용한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시신이 있던 포대 근처 바닥의 습기, 바람의 방향을 체크했다. 강가의 습도와 잔류 온도를 고려해서 부패 속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그는 외적 상태를 먼저 훑었다. 시신은 청색 작업복을 입고 가슴팍에 명찰이 반쯤 젖어 있었다. 팔과 다리는 등 쪽으로 뒤로 묶여 있었으며 손목과 발목에 남은 로프 자국은 붉게 부풀어 있었다. 더욱이 결박 매듭의 방식이 일반적인 매듭과는 달랐다. 감식반은 꼼꼼히 매듭 모양을 사진으로 기록, 분석용으로 밧줄 일부를 절단해 밀봉했다. 포대 내부에는 시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량의 해묵은 잡동사니, 낡은 장갑, 청테이프, 뜯겨진 천조각, 산업용 먼지가 함께 들어가 있었다. 수사관은 포대 외부와 내부의 진흙 샘플을 서로 대조해 주변에서 다른 장소에서 흘러왔는지 여부를 초동 감식표에 기록한다. 특히 밧줄이 강철심이 삽입된 특수공업용 로프임이 밝혀지며 이는 주거용이 아닌 산업 분야에서만 쓰임을 감식반이 현장 보고서에 명시했다. 김지훈 법의관은 시신의 얼굴, 손, 목, 복부, 발 등에 남아있는 멍, 찰과상, 전체적인 피부색과 부종 상태, 입과 코에서 나온 피의 농도 등을 하나하나 약식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는 사망 추정 시각과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목 앞뒤의 선명한 자국, 안구의 점상 출혈, 손등과 팔의 방어훈 여부, 그리고 복부의 정확한 절개선, 내장의 결손 여부까지도 간이 감식 메모에 정리했다. 복부의 절개는 흔히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절개선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곧고 깊게 기초 내과적 지식 이상이 있어야 낼 수 있는 흔적입니다. 절개 끝자락과 내복 사이 혈흔 분포, 손상 정도와 꿰맨 흔적의 부재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심지어 내장은 일부러 출혈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제거됐습니다. 김지훈은 이상욱 팀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현장 감식 중 시신의 신분증이 발견됐다. 서울마포공단 라인테크의 명찰, 작고 낡은 카드였다. 당시 수거팀은 희생자의 청바지 주머니, 상의 안주머니, 그리고 포대 구석구석까지 빠짐없이 뒤졌다. 주머니 안엔 대충 접힌 급여 명세표, 오래된 대중교통카드, 핸드폰, 구형 폴더폰, 그리고 약간의 현금만 있었다. 평범한 청년 노동자에게서 나올 법한 생활 소지품이었다. 이상국 형사는 즉시 무전을 통해 서울마포공단과 연락, 박민서라는 이름의 실종, 결근 기록을 취합하도록 했다. 마지막 출근일과 동료 진술, CCTV에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지시한다. 동시에 박민서의 가족과 연락, 전날 밤 연락이 끊겼음을 보고받는다. 휴대폰 통화 기록은 곧바로 통신사의 자료 요청, 은행거래 내역 역시 2시간 내로 조회한다. 현장에서는 밧줄, 포대, 시신 표면에서 채집한 각종 미세 증거, 피부 상처, 미세 섬유, 로프 꼬임 내 먼지, 부착된 머리카락 등을 개별 밀봉, 일련 번호를 부착해 감식실로 긴급 이송했다. 경찰 감식반은 현장의 바람, 습도, 잔류 지문, 심지어 포대에 남은 생산 마크와 시리얼 넘버까지 꼼꼼하게 사진 및 문서로 기록한다. 차량 이동 흔적, 로프의 절단면, 포대 바닥의 질감까지도 총체적 범행 흔적으로 파일에 저장했다.
법의관은 부검소로 이송 전 시신의 손톱과 입안, 복부 내외 표본까지 채취한다. 혹시 모를 저항흔 타액, 범인 DNA, 약물 투여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신의 양팔, 발목, 턱 및 복부 절개, 주위 미세 혈흔 등은 차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세부 분석 결과가 나올 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장 감식은 로프 매듭의 패턴, 해외산 산업용 특수품, 청색 방진포의 재질, 포대에 흡착된 여러 진흙의 조성, 녹색체, 포대 밖에서 발견된 신분증, 값싼 플라스틱 타입을 종합 분석하여 수사 초동 보고서에 입력했다. 범인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간, 준비물을 사용한 것이 확실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금품, 소지품, 신분증, 핸드폰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결박과 내장 적출 등에서 지나치게 치밀한 사전 준비가 느껴졌다. 수사팀은 단순 강도나 우발적 살인이라기엔 너무 계획적이며 과학적으로 실행됐다. 내장 적출의 흔적은 현직 외과 의사 혹은 생명과학 지식이 있는 사람의 솜씨가 분명하다라고 결론지었다. 이런 소견은 강력팀, 감식반, 법의관 전원이 일치된 견해였다. 이상국 팀장은 야간 지구대장, 순찰관, 수사과장, 그리고 언론 브리핑 담당까지 모아 상황 설명을 했다. 이건 보통 강변 변사체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완벽주의적인 범죄자의 작품입니다. 밧줄, 방진포, 신체 처리 방법 하나하나에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감식반은 산업용 로프, 매듭, 방진포 원산지, 지역 내 유통 경로, 공장 거래 주요 업체 리스트, CCTV 포착 화물 차량 내역 등도 병행 조사에 착수했다. 신원 확인 및 현장 감식을 통해 범인이 어떤 인물, 어떤 경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해 수사팀 내부에선 치열한 토론이 시작됐다. 감정적 충격, 공포, 증오와 동시에 이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죽음이 아님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특이 단서, 전문 도구와 범인의 숙련된 기술 현장 감식과 부검의 첫 단계가 끝난 직후 수사팀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범인의 숙련도와 사용 도구에 맞춰졌다. 피해자 박민서의 복부에는 일반 범죄와 차원이 다른 정확한 절개가 남아 있었다. 그 절개선은 부검 경험이 많은 김지훈 법의관 역시 학술 서적에서조차 보기 힘든 완벽한 해부 도면이라 표현할 정도로 직선적이고 정밀했으며 불필요한 출혈이나 근섬유 파열이 거의 없었다. 김지훈과 이상욱 팀장은 함께 시신 부위를 반복 확인했다. 김지훈은 손끝으로 절개 부위를 따라가며 이건 냉장도, 작업대, 적정 조명, 의료용 기구 등 완전한 환경이 아니고서는 내기 힘든 절개라고 봅니다. 현장 즉흥범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한 전문가 그리고 반드시 전문 기구가 동원되었습니다. 라고 단언했다. 피해자의 복부와 흉부, 장기 적출 부위에는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절단면이 남아 있었다. 최소 18cm 이상의 외과용 수술칼 혹은 산업용 절단 도구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절개선 경계의 미세한 일렬 흠집, 칼날폭과 깊이 등의 정밀 분석 결과 단순 주방칼이나 공구가 아닌 의료용 시포메스와 같이 얇지만 단단한 스테인리스 도구의 특성이 두드러졌다. 현장으로부터 수집된 실밥 자국과 주변의 미세 금속 입자, 실장갑 섬유, 그리고 상처 내부 잔류물질, 특정 오일성 윤활제은 범인이 고도의 위생관념과 재질 선택 능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지훈은 도살장이나 식육 처리 기술, 아니면 정식 외과 수술 경험 중 최소 5년 이상의 내공이 필요합니다. 아마 대형 병원 근무 경력 혹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전문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라고 팀에 설명했다. 범인은
희생자의 손발, 몸통을 강철심이 들어간 특수 합성 로프, 일반 등산 로프와 구조가 다름로 결박했다. 매듭 방식 자체가 정교하다. 단단히 묶지만 절단 후 풀릴 확률이 낮은 이중 회돌이 매듭이라는 통상 건설 현장 고공작업자들이 사용하는 프로 방식이다. 수사팀은 밧줄의 소재, 제조번호, 표면 패턴, 로고 등을 통해 국내 주요 고층 빌딩 보수업체 혹은 작업용 안전장비 취급점에서만 취급하는 전문 공업용 제품임을 사실상 단정했다. 일반인에겐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이기에 용의자가 해당 업종 종사자, 빌딩 관리, 승강기 정비, 전문 경비 등 혹은 별도로 산업 연결망을 가진 자일 가능성이 컸다. 또한 방진포 역시 서울 내 3개 공장, 2개 대형 건축자재상에서만 유통되는 규격임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현장 근처에 떠다닌 미세한 회색가루, 본드 냄새, 그리고 방진포와 밧줄 겉면에 묻은 산업용 오일 성분은 운반 결박 은닉의 전 과정이 동선과 시간, 소음까지 고려된 시스템적 실행이었음을 보여줬다. 시신의 주요 장기관, 신장, 비장 등은 절개 직후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혈관 결찰 흔적, 동맥 정맥 마감 처리, 복강 내 출혈 억제의 흔적 등은 범인의 해부학적 지식과 실제 집도 경험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수사팀 내 내과 출신 경찰관 강명환이 추가 분석했다. 장기 추출 순서가 매우 논리적입니다. 장기 이식 수술 시 생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패턴, 소독약과 거즈 사용 흔적, 심지어 잔류 조직의 방치 없이 깔끔한 조직 단면이 남았습니다. 생존 능력 또는 이식 상품 생존율에 초점을 둔 전문성이 엿보입니다. 이 점은 단순 끔찍한 범행을 넘어서 분명 어떤 목적과 목적에 맞는 기술적 수단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다. 이상국 팀장은 연쇄살인 행동 분석 전문가와 첫 전화 회신을 가졌다. 그는 범인의 행동에서 의학적 냉정함, 조직적 절차 준수, 결벽적 세부 집착, 범죄 현장의 불필요한 흔적 최소화라는 특징을 뽑아냈다. 일반적 분노, 쾌락, 술기운, 즉흥성에서 자유로운 목적지향적 행동형 범인이었다. 또 적절히 인적 드문 곳을 선택, 운반과 은닉에 있어 자신만의 동선을 확신하며 범행 전후의 압박, 현장 마무리, 피해자 물품, 대부분 남겨둠 등에도 조금의 동요가 없다. 이는 심리적 냉정과 자기 통제 습관이 오래 축적된 자의 전형이다. 수사팀은 이렇게 분석했다. 대도시 내 유통되는 특수 작업자재 이용, 외과 전문 혹은 해부 경험이 풍부한 인물, 범행 경로나 사후 처리의 과감함, 중요 증거, 은닉 시도, 일정한 패턴, 반복성, 그리고 미세 증거에서의 치밀함. 결국 단순 살인이 아닌 프로젝트형 범죄. 범인은 자신만의 목적 등을 위해 치밀히 준비하고 반복하는 자. 사회적 존재감은 낮으나 동종업계나 인근에는 반드시 자신의 발판을 감추고 있을 특이한 인물임이 점차 명확해졌다. 경찰은 서울 전역의 대형 병원 외과의사, 장기이식팀, 고층 빌딩 관리감독자, 산업안전 장비 판매업체 등 관련 방대한 인물 DB를 긴급 소환하여 추후 용의자 선정 및 수사 확대에 착수한다. 우리가 마주한 범인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다. 그는 전문가다. 그리고 그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 전체 브리핑에서 이상국 팀장은 그날 이렇게 끝맺었다. 두 번째 피해자 및 사건의 확산, 서울이 첫 번째 강변 연쇄살인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안과 분노가 도시에 박혀있던 겨울 어느 날. 사건 발생 불과 2주 뒤 또 다른 끔찍한 시신이 도심 속 야시장 부근 동대문구 밤거리 쓰레기장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이번 피해자는 남성이었다. 김용태 30일,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로 확인되었다.
그의 발견 경로 또한 우연에 가까웠다. 밤샘 청소노동자 박순희는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도중 유난히 무거운 상자를 발견하였다. 상자 겉면은 공장용 비닐랩으로 처참하게 감겨 있었고 종류별 폐기물과 함께 묻혀 있었다. 박순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흔드니 묵직한 덩어리가 안에서 요동쳤다. 자의 반 타의 반, 상자를 개봉한 순간 그녀가 본 것은 사람의 손목과 잘린 머리카락 끝, 바로 팔에 닿는 피부의 온기가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순찰 중이던 파출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담당 형사 이상욱과 감식팀, 그리고 법의관은 곧바로 동대문 현장으로 향했다. 강에서 발견된 첫 번째 시신과 달리 이번엔 사람들이 오가는 야시장의 뒷골목 CCTV가 빽빽한 골목길 한복판이었다. 현장을 재빠르게 통제한 수사팀은 상자를 봉인하고 현장 주변에 미세한 혈흔, 신발 자국, 비닐 재질의 흔적을 일일이 채집했다. 시신 상태는 더더욱 참혹했다. 동일하게 손발이 뒤로 결박되어 있었고 목엔 누르는 자국이 뚜렷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복부 절개뿐 아니라 등판 전체의 피부가 정해진 모양으로 넓게 벗겨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법의관 김지우는 곧바로 의도적 행위, 이건 단순 장기 적출이 아니다. 피부 조직을 넓게 옆구리부터 척추까지 제거했는데 탈의과적 기술이 분명하다. 고했다. 내장기, 일부, 췌장, 간 등 역시 정밀하게 제거되었고 절개선은 첫 사건과 거의 흡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두 사건 모두 극도로 유사한 결박도구, 절단 방식, 신체 훼손 패턴, 증거 인멸의 집착 등 자명한 연관성을 인지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니 그는 혼자 지내는 최근 몇 달간 가족 지인과 연락이 거의 없던 이주 노동자였다. 첫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 실종 신고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 계층이었다. 사건이 언론에 다시 보도되자 전국적 충격이 번졌다. 서울 두 번째 시신. 잔혹한 해부 흔적, 장기, 피부 실종. 동대문 야시장, 외국인, 강간 살해, 의혹 등 선정적 제목이 신문 한면, 방송 뉴스 헤드라인을 덮었다. 시민들은 동대문 일대를 크게 불안해했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 숙소와 공장 근로자 통근 버스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확산되었다. 노동인권단체들은 경찰서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표적 범죄, 이민자 보호 정책 강화를 외쳤고 인터넷과 라디오에서는 장기 밀매 조직, 연쇄의학살인마의 등장 등의 루머와 음모론이 소용돌이쳤다. 경찰 수사팀은 두 번째 피해자 발견 직후 서울 관내 실종자, 부상 신고 기록 전수조사, 근처 폐쇄회로, 영상 재점검, 도로 CCTV의 차량 유입 분석에 집중했다. 팀 내부 분위기는 한층 비장해졌다. 첫 사건의 의학적 숙련과 결박 패턴, 이번에는 더욱 진화된 피부 적출이라는 공포스러운 시도까지 범인은 분명 점점 더 대담하고 잔인해지고 있었다.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이산국 팀장은 본격적인 프로파일링 회의를 소집했다. 피해자는 계속 사회적 약자, 주변과의 관계 단절, 신고가 늦은 노동자가 집중 표적. 범인은 각각 다른 조직 부위 시도. 심지어 현장 은닉과 증거 인멸 방법이 빠르게 고도화. 이미 용해 대상으로 의료계, 산업구조 계열, 사회적 은둔형 전문가 등이 리스트업되었으며 범행 경로 분석, 작업반장 노동직 소속 관리대장, 외국인 출입국 기록 등도 감식팀의 주요 분석 자료가 되었다. 동시에 두 번째 시신의 경악스러운 훼손과 소외 계층을 겨냥한 범행 양상은 서울 시민의 공포심을 사실상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밤이면 야시장과 공단 주변, 한강 자전거도로, 도시공간 곳곳에 자연 발생적으로 순찰대가 자원조로 돌기 시작했다. SNS와 인터넷에는 죽음의 외과의사,
서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오며 식료품점, 방범용 장구 판매점에선 한밤중까지 사람이 몰렸다. 하지만 수사팀은 중압감 속에서도 단서를 찾아야 했다. 범인에 대해선 직업상 노동자 근처에서 생활하거나 신분 노출이 어렵고 전문적 지식과 체력, 그리고 위험 감수까지 겸비한 자라는 결론에 한 걸음 다가갔다. 한편 피해자의 등에서 긁혀 떨어진 미세 플라스틱 조각, 복부 절개 안에 희미하게 남은 미량의 약품 성분, 상자 외부에 묻은 이물질 등은 사건의 진전 및 추가 단서 확보의 새 계기가 될 전망이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서울 시민만이 아니라 전국, 심지어 국외 노동자 커뮤니티에도 공포와 불안을 확산시켰다. 강력 수사팀 내에서는 범인은 반드시 또다시 움직일 것이다. 다음 타겟은 아직도 사회적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소외된 누군가일 수 있다는 경계심이 고조되었다. 도시는 무거운 정적과 동시에 발굴되지 않은 진실을 향한 경찰과 사회의 집요한 눈빛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가설 수립, 장기 밀매 및 특수 목표, 두 번째 피해자의 잔혹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며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다시 한번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시신의 조직적 채취 형식, 표적이 된 피해자들의 공통점, 그리고 신속한 시신 유기 및 증거 인멸 능력까지 사건은 단순 변사나 일회성 강력범죄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었다. 형사팀장 이상욱은 즉각 수사팀 회의를 소집했다. 의학적 절개 기술, 특이 결박도구,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 이건 보통 살인이 아니다. 지금부턴 최대한 논리적, 데이터 기반으로 범인의 행위 동기를 좁혀야 한다. 법의관 김지우는 중요한 단서를 발표했다. 각 피해자의 절개 패턴이 매우 체계적입니다. 복부, 측면, 등판의 일정 부위를 깔끔하게 감싸며 주요 장기, 간, 신장, 췌장, 비장 등이 빠져나간 상태죠. 절개면이나 결찰 방식에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 즉 수술방 경험이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가 거의 손상 없이 분리되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나 단순한 증오범죄는 이런 절차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수사팀은 장기 밀매 조직 혹은 의료 분야 내부자의 연루 가능성에 달한 첫 번째 가설을 공식화하게 된다. 김유진 분석관은 자료를 꺼내들었다. 국제적으로 장기 밀매는 강제 실종, 신분 불명자, 사회적 약자를 집중 표적으로 삼는 게 전형적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국내외 불법 장기 거래 사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접 국가의 마피아와 연계된 범죄 패턴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곧 한계도 드러났다. 먼저 이번 사건은 장기를 채취한 뒤 곧바로 시신을 유기한다는 점, 그리고 일부 오히려 이식 목적과 무관해 보이는 장기, 뇌 하수체, 넓은 피부 조직 등가 수집된 점이 수상했다. 팀원 박형민은 간, 신장, 췌장은 시장성이 높고 이식 대기자도 많지만 갑상선 피부 비장까지 꺼낸 경우는 드뭅니다. 밀매라 해도 너무 수고와 위험이 큰데 뭔가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냈다. 분석을 이어가자 피해자는 모두 2000세 40대, 도시 외곽에서 일하며 가족이나 친지가 거의 없는 독신 남녀, 외국인 노동자, 단기직 근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집중 표적이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도심에 비해 신고가 늦거나 실종 사실 자체가 늦게 인지될 수 있는 이들이다. 형사팀은 범인은 피해자 신상을 미리 파악하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 동선과 연락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인력 중개소 등에서 포착된 모든 정보 경로를 크로스 체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 내에서는 장기 밀매 가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정 장기만이 아니라 멀쩡한 피부나 드물게 쓰이는 내분비 기관까지 빼내는 행위, 그리고 일부 케이스에선 서지컬 서플라이즈, 외과, 수술 도구,
사용 흔적까지 확인된 것이다. 박형민은 보통 장기 밀매 조직은 수요 공급에 맞춰 필요한 장기만 적출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특수한 부위, 심지어 조직이나 피부까지 챙긴다는 건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상국 팀장은 내부 회의에서 의학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 피해자 정보 접근력, 그리고 표본 수집 혹은 실험적 목적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몇몇 팀원은 혹시 비공식적 신약 개발, 비밀 임상시험 준비, 불법 미용술 또는 수집광적 강박범의 시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가 가설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수사팀과 의료정보 담당팀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병행했다. 인근 대형 병원의 근무 및 출입기록 전수조사, 최근 2년간 희귀 질병, 노화치료병원 마케팅 이력 확보, 불법 이식 커뮤니티 및 다크웹 거래 패턴 샘플링, 고가 장기 세포 관련 해외 주문, 의심 외국인 입출국 동향 조사, 최근 항노화, 재생의학 등 고액 클리닉 고객 명부 및 상담 내역 분석, 어느새 수사는 경찰과 법의학, 외사, 사이버 파트너가 총동원되는 전국적 규모로 확장됐다. 하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는 동기였다. 단지 부를 위한 밀매라면 이런 식의 무차별 표적, 위험 부담, 그리고 일부 생물학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부위까지 끌어내는 집착은 설명이 안 된다. 이에 따라 경찰 내에서는 여러 반론과 의문, 어떤 심리적 강박 내지 비밀스러운 목적이 숨어 있지 않은가, 이식이나 실험 이외에 미지의 용도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라는 궁금함이 증폭되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해자에선 의료용실, 실험용 봉합사, 특수살균제 등 정식 의료기관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흔적까지 포착되면서 용의자는 단순 범죄자가 아니라 최소한 의료계 내부자 또는 관련 산업 종사자로 확장되었다. 이상국 팀장은 마지막에 말했다. 우리가 봐온 모든 범죄 양식의 한계를 넘어서 있다. 지금은 상상을 초월한 동기, 사회 어두운 이면의 블랙박스와 맞서게 되는 순간일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기술과 인간의 숨겨진 욕망까지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가 시신 발견, 수사 전환점에 선 경찰들 폐교 교내, 첫 시신 발견 소식이 경찰 내외로 번지자 구로서 강력 수사팀과 서울지방청 지원팀은 현장 보존과 동시에 전체 수색 명령을 내렸다. 기존의 1차 범죄 현장인 급식실, 복도, 창고뿐 아니라 인근 운동장 구석, 방치된 교무실, 그리고 오래된 화장실, 남녀 탈의실, 쓰레기 저장실까지 50여 명 규모 인력이 나뉘어 정밀 탐색에 들어갔다. 형사 박형민은 냄새의 강도가 건물 동서 방향으로 점점 달라진다. 건물 끝자락 붙은 낡은 화장실 주변에 이상한 이물질과 혈흔 흔적이 엿보였음을 동료들에게 보고했다. 낡은 화장실 문을 억지로 열자 안에는 커다란 방수 포대자루가 몇 겹으로 쌓여 있었다. 현장 감식팀이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대 외피를 제거하자 상상조차 어려운 광경이 드러났다. 뚜렷한 부패가 진행 중인 시신이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각기 다른 옷가지와 소지품이 포대 사이에서 확인됐다. 형사 정윤경은 한동안 몸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한 명이 아니야. 여럿이야. 시신의 손, 두개골 형태가 서로 달라. 즉각 형사팀은 범죄 현장을 봉쇄하고 과학수사대가 증거물 취합과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포대 속 시신 일부는 이미 꺼내져 있던 급식실의 시신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컸으나 수십여 조각의 신체 부위 일부는 명백히 이질적이었다. 머리 모양, 손가락 길이, 피부톤, 신장, 성별 특징이 모두 달랐다. 서울지방경찰청 법의학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급파되어 시신별 분류 작업과 각각의 사인, 사망 시점, 절단 부위, DNA,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DNA 감식팀장은 두개골 및 손가락뼈, 치아 배열, 그리고 미세한 피부 조직을 바탕으로 최소 3명 이상임이 단번에 식별된다고 밝혔다. 일부 시신 부위에선 특이한 문신, 외상 자국, 오래된 흉터 등이 발견되며 미제 실종자 DB와 신속한 대조가 시작됐다. 프로파일러 김지영은 범인은 단순 은닉 목적이 아니다. 조직적으로 시신을 해체하고 일부러 서로 다른 포대에 분산 보관했다. 외부 유입 시 들키지 않으려 한 흔적 혹은 체계적으로 조직범죄의 노하우를 따른 정황이 역력하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각 현장 내 포대마다 채취된 흔적, 섬유, 머리카락, 혈흔, 이물질, 흙 잔여물 등을 일일이 봉인 분석하며 도구 흔적, 날카로운 칼, 기계톱, 특수한 원형 절단 자국과 시점별 부패 정도, 주변 CCTV 탐문에서 포대 이동 경로까지 되짚었다. 그 과정에서 포대가 집단으로 옮겨진 흔적 및 일부 마대 안에 들어있던 수상한 카드 명세서, 신분증 조각 등이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다. 특히 인근 폐기물장이나 야적장에서 사라진 쓰레기 포대나 대형 플라스틱 통 목록, 구매처 자료까지 삽시간에 확보됐다. 추가 시신 발견 후 형사들의 사기는 한동안 바닥을 쳤다. 형사 오현수는 이 정도 규모와 조직력으론 단순 외톨이나 즉흥적 범행으론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뭔가 더 넓은 범죄 구조가 존재한다며 깊은 좌절과 분노를 내비쳤다. 동시에 언론 보도는 횡령, 인신매매, 장기매매 조직, 연쇄살인 등 다양한 추측들을 퍼뜨렸다. 아이와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연일 현장 앞에서 경찰의 무능을 규탄하는 시위까지 벌였다. 경찰은 확보된 신체 특징과 소지품을 토대로 서울 수도권 실종자 리스트 3,000여 건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했다. 특이하게 각 시신이 실종 신고 접수조차 안 된 불명자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서울에 온 외국인, 노숙자 등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수사는 단순 살인사건에서 대규모 인신매매, 다국적 범죄 및 내국인 범죄 조직 연계까지 범위를 넓혀 복수의 수사반을 신설했다. 결국 추가 시신이 발견된 이 순간 범죄의 규모와 잔혹함이 명백히 증가했고 한 범죄자가 아닌 조직적 공범 혹은 연쇄 범행 가능성이 부상하며 수사는 도심의 모든 그늘진 곳에서 은밀히 살아가는 이름 없는 이들의 안전까지 국가 차원에서 재점검하는 전환점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이제 더 광범위한 수색과 탐문, 전문가 집단 협력, 사회적 지원단체와 공유체계를 가동하며 이번이 마지막 희생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추가 시신 발견은 사건의 새로운 국면, 경찰 조직과 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극도로 높이며 현대도시에서 미처 돌아보지 못한 그늘진 그림자의 실체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태를 낳았다. 증인 단서 추적, 목격담의 실마리와 수사 확장 폐교 현장 인근 주민들의 호소와 불만이 언론을 타고 퍼지던 즈음 담장을 따라 이른 새벽 청소를 하던 노인은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다. 낯설고 초췌하게 생긴 남자가 밤마다 커다란 파란색 박스를 끌고 다녔다.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졌다. 이 목격담은 수사팀에 즉각 전달되어 팀장은 지금껏 무정형 추적이었던 수사가 구체적인 실마리에 닿은 순간이라며 신속히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다만 당시 CCTV 부재, 조명이 희미하고 목격거리도 멀었다는 사실이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절차의 필요성을 알렸다. 수사팀은 목격 노인이 언급한 시간대, 행적, 인상차게 등 핵심 단서에 따라 인근 편의점 오락실 주점 영업자 목격 위치, 주변 택시 대리운전 기사, 야간 경비원 및 쓰레기 수거인 등 50여 명의 참고인을 대거 탐문하며 보강 증언을 모았다. 며칠 전 뒷골목에서 수상한 남자가 무언가 끌고 갔다.
밤마다 한동안 가로등 불빛 아래 파란 플라스틱 통이 보였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던 남성, 술 한 잔 사달라 졸랐다. 등 세부 목격담이 이어졌고 진술 자료가 모여들수록 용의자의 프로필도 구체화되었다. 경찰은 모은 진술의 시점, 상황, 감정 상태, 반복 확인 여부 등을 교차 분석하여 동일 시간대 반복 목격 현장, 주변 상점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인근, 소규모 주차장, 골목길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와 상호 대조를 진행했다. 실체 없는 유언비어, 사건과 무관한 인상착의 오신고도 있었다. 경찰은 거짓 진술은 가려내고 공통 분모, 특징적 걸음, 지역 사투리, 야간 이동, 특정 운반물 등을 중점적으로 남긴다는 기준을 세웠다. 정밀한 행적 파악을 위해 드론 촬영, 야간 위성 감시, AI 인상착의 재구성 기술까지 동원했다. 목격 증언이 나온 경로를 수사팀도 실제로 걸어보고 해당 시간대 차소음 불빛 냄새 등 감각 증거까지 기록해 용의자의 이동 동선, 소요 시간, 은닉 물품의 가능 지점을 시뮬레이션했다. 경찰은 각 사건 현장마다 이중 출입문, 폐쇄된 계단, 인적이 드문 후문 등 용의자가 주로 이용했을 법한 경로를 재구성하여 실제 범행 전후 밤낮 동선을 전 수사관이 분담 재현했다. 사건이 세간을 뒤흔든 만큼 증언자로 지목된 노인과 주변인들은 이후 신상 노출, 2차 피해, 범인 보복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 경찰은 심야 이동 보호, 신분 비공개 약속, 필요시 윗선과 연계한 임시 거주지 제공 등 증인 보호 체계를 확대 실시했다. 증언자 가족은 언론의 무분별한 인터뷰 촬영 시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사건보다 우리의 안전과 평온이 먼저다 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증언과 과학수사, 지역사회 협력이 맞물리면서 용의자의 이동 방향과 은신처 후보 사건 당일 날씨와 차량 이동 대수 수상 물품 구매 기록 및 목격 지점별 시간대 등 입체적 데이터가 쌓였다. 특히 노인의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 진술은 근처 철물점, 시장, 대형마트에서 실물 구매 정보 조회로 이어졌고 이상 구매 내역을 역추적해 일부 용의자 후보와 연결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마침내 경상도 사투리 팔로 절뚝거린 펩수야간 대형통 운반의 세부 조합에 실제 임대 주택명의, 인근 단기 노동 이력, 최근 신분 수상 변동 자료까지 겹쳐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한 1차 대면 감시 수사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처럼 증인 단서 추적 단계는 단순한 목격담 수집을 넘어 과학기술, 현장 시뮬레이션, 지역 네트워크, 법적 보호까지 결합한 종합적 수사의 분수령을 형성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수사 과정의 난관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경찰 내 타부서, 검찰,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종자, 장기 밀매, 미성년자 보호 등 각각의 부서가 보유한 자료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때로는 부처 이해관계 때문에 정보 공조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용의자 데이터, 잠정 현장 진술, 행적 파악 등이 실시간 공유되지 못하고 따로 노는 수사에 비효율적 폐해가 드러났다. 폐교 등 은밀한 범행 장소, 버려진 창고, 빈 공원 등은 바깥 사람의 왕래가 적은 탓에 시신 발견까지 장시간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주요 증거, 지문, 체액, 미세 섬유, 혈흔 등가 이물질과 뒤섞이고 악취와 같은 환경 요인으로 손상되고 부패하였다. 일부 장소는 우천, 고온다습, 설치류 유기동물로 인한 추가 훼손까지 발생해 법의학 분석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사건 연속성 입증이 매우 어려워졌다. 디지털 포렌식 AI, 영상 분석 통합, DB 대조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됐으나 범행 장소 상당수가 CCTV 사각지대거나 폐쇄 오작동으로 실제 포착되는 장면이 적었다. 또한 실종자 대부분이 노숙자, 미등록 노동자 등 공식적 신분 확인이 불가능해 지문, 유전자 데이터마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정보의 빈 구멍이
결정적 단서 추적의 벽이 되었다. 대상자가 취약계층인 점이 오히려 수사에 애로를 더했다. 주변인이나 동료들도 불법 체류, 신원 노출을 두려워 아는 것이 없어, 관계가 없다며 진술을 회피하거나 허위 불완전 정보를 흩뿌리는 사례가 잦았다. 병원이나 산업체 등 유력기관 관계자조차 정당한 협조 공문조차 내부 기밀 운운하며 자료 제공을 미루거나 거부했다. 초기 언론 보도가 쏟아지며 수사팀은 기자들의 출입권 요구, 실명 공개 압박, 피해자 가족 및 주민 인터뷰에 시달렸다. 왜곡된 기사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경찰 수사력과 제도에 대한 불신 여론이 수사팀의 사기를 급격히 떨어뜨렸다. 또한 사건 현장에 몰려든 구경꾼, 실종자 가족의 항의, 사회단체의 시위 등으로 증거 보존, 현장 통제가 계획대로 되지 못했다. 장기간 이어진 압박 수사, 충격적 광경 반복 노출로 인해 일선 수사관 내부에서 불면증, 우울, 자책감, 가족 해체 등 PTSD와 유사한 증상이 출현했다. 일부 젊은 수사관은 이 일이 내 미래를 망쳤다는 낙담 경험 많은 경찰조차 현실적 한계 앞에 무기력해진다고 털어놓았다. 수사 방법을 두고 불협화음, 책임 떠넘기기 등 조직 내 갈등도 표면화되었다. 범행 장소가 워낙 넓고 다양해 장소별 출입 경로, 접근성, 주변 인적 망분석 등이 각각 달랐다. 실내외 조명, 주변 공사, 계절 기상 변화, 폭우, 한파, 장마철 등가 모두 현장 보전, 수색 추적에 예측 불가능한 난항 요소로 작용했다. 또 사건이 여럿 동시 진행되다 보니 한정된 인력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안배해야 한다는 점 역시 실무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이렇게 수사 과정의 난관은 현실의 복합적 벽, 시스템과 심리적 한계, 그리고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맞물린 극한의 수사 현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용의자 범위, 압축 사건 규모와 특수성으로 인해 경찰은 기존의 단순 실종자 전과자 대조를 넘어서 다단계 데이터 분석 모델을 도입했다. 피의자 루트, 주변 방영 이동 경로, 비정상적 통화 메신저 기록, 강력 범죄 전력, 의료 자격, 사용자 이력 등 심야 상점 ATM 등 출입 로그까지 방대한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 정제됐다. 범행 유형이 전문적이며 조직적임을 감안해 과학수사팀, 사이버수사대, 반애무판 범죄분석센터, 심리분석팀이 복합적으로 협력했다. 피해자와 접점이 많거나 신분이 불분명한 야간 이동자, 특정 시점에 소득 거주지가 급격히 바뀐 인물들이 첫 대상이 됐다. 수사팀은 살인 및 장기 밀매 연루 가능성이 높은 유형, 프로파일을 활용하여 해부학, 의료, 근로시설관리, 운송 분야 근무 경력자, 신분 위장 가명 사용 경험, 폭력 및 범죄 성향 심리 테스트, 면접, 스트레스, 공포 반응 등을 교차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범행 발생 지역 내 당이, 임대업소 출입명부, 폐쇄회로, CCTV, 사각지대 이동 추적 현장 부근, 경비 청소 인력, 야간 작업 노동자 도일일이 탐문 임시 선별 목록에 올렸다. 기존 사건과 연결되는 동종범죄, 지정된 기간 신원 미상의 이방인, 최근 의료사업체 및 폐차장 등에서의 잠행자 기록 등 관계 네트워크 지도도 만들어 잠정 용의자군 30여 명으로 압축했다. 확인된 용의자 그룹 내에서는 경계성 인물까지 포함하여 행동 리더, 실행자, 자금 담당, 정보 운송 역할 분담이라는 내부 계층 위계 구조의 흔적이 나타났다. 특히 용의자 일부는 심야단체 회식, 모임에서 반복적으로 얼굴을 비추며 문자 대신 암호화 메시지, 우회 전화 범행 도구 구매 시, 대리구매 일회용, 폰 결제 차량 렌트 후 번호판 바꾸기, 고가 물품 익명 전매 등 조직적 은닉 흔적 지우기 행태를 보였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조직 내 취약고리, 빚에 몰린 하부 실행자, 내부 불만 분자를
집중 감시 신문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용의자 단독 및 집단 행동을 은밀한 미행 차량 도보 교차, 휴대전화 위치 추적, 카드 및 통신 데이터 이상 이동, 실시간 알림 등으로 주야 교대 감시했다. 특히 평소와 달라진 생활 패턴 예상치 못한 모임, 이탈, 특정 외부 인물 방문, 생활비 급증 혹은 감축 등 사소한 이상 신회도 즉각 추적조를 투입했다. 범인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주변인 설득 신문 중 가족 지인, 안위 언급 의심받지 않은 동조자, 소위 수동 방조자 등 심리적 압박과 회유를 병행했다. 범죄 이익이 현금, 소액 계좌 입출금, 외화 환전, 암호화폐 등 다양한 경로로 이동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범행 직후 유사 금액 입금, 미등록 사설 환전상, 물품 거래소, 체크 용의자 주변 친족 동거인, 명예 계좌 동향까지 추적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실거주지, 외피 임시 숙소 이용 생활 방영에 반복적 겹침 여부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 범행 지휘 은닉 거점 존재도 탐문했다. 경찰은 최종 압축된 용의군 외에 정보 유출원 피해자 접근 경로 제공자, 사후 은닉, 자금 증거 세탁 관련자 등 내부 외부 동조자까지 잠재적 위험 인물군으로 관리했다. 동시에 관할 검찰, 지자체, 사회복지, 현장 병원 등과 정기 비상 연락망, 공조체계를 구축, 사건, 확산 모방 방지, 피의자 도주 방지, 2차 피해 차단에 만전을 기했다. 이렇듯 용의자 범위 압축은 프로파일링, 데이터 과학, 미행 심리전,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총동원해 실질적 범행 공모 실행 임무를 단계별로 옥죄며 수사의 결정적 고비에 접어든 국면이었다. 범죄 조직의 실체 드러남 수사가 용의자 단독 사건으로 보이던 단계를 넘어서자 경찰은 더 깊이 숨겨진 범죄 조직의 실체에 접근하였다. 이 조직은 가장 바깥의 실행자, 중간 관리자, 최상위 브로커 및 배후 자본, 총 3단 구조로 각 단계마다 인력 모집 및 설득 대상 정보 수집 물류 운송과 판로 개척 자금 세탁 및 재투자 같이 체계적으로 역할이 분장되어 있었다. 실행자 그룹, 예, 노숙자, 취약계층 권유에는 일회성 고액 대가와 범행 후 신분 은폐를 조건으로 내걸어 일정 임무만 마치면 곧바로 외곽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었다. 중간 관리자층, 조직 내 중견 인물은 범행 대상자, 선정 실행자 감시 및 위험 상황 시 잠적 증거 인멸을 총괄하며 최상위 레벨과 단절된 소통망, 일회용 폰, 암거래 채널 등만을 유지했다. 브로커 및 자본 총책은 얻어진 인체 조직의 국내외 운반, 각종 의료산업체, 비공식 연구소, 병원 약국간, 위장인수 암시장, 해외 장기 요청업자 등과 가격 교섭 등을 직접 혹은 금융 대리인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지휘했다. 주요 인물별로 경제적 궁핍 실행자, 과거 전과와 조직적 유대 중간 관리자, 산업 권력, 의료계 특권층, 혜택 추구, 브로커 등 개별적 동기가 서로 교차하여 불법이지만 고수익이라는 유혹 또는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는 설계에 합류하게 되었다.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칠 일은 극히 드물고 연락책, 운반기사, 부동산 중개업자, 위장 택배기사 등 이 비밀 장소에서 짧은 물품, 인계 현금 전달, 인원 위치 변경만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동남아 등 외국 브로커 네트워크, 국내 MO 의료기업의 장내 거래팀이 물류센터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 오피스텔 등지에서 수시로 은닉 작업을 주도했다. 이 조직은 대포폰, 대포차, 일회성 계좌, 현금 결제 고수, 익명 택배, CCTV 없는 구간 위주 이동 등 흔적 지우기에 집착했다. 범행의 각 단계마다 정보 차단 장치를 두어서 실행자는 이름도 전모도 배후도 모르도록, 중간 관리자 역시 직접 자금 흐름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분절시켰다. 금전은 소액 나눔, 다수 계좌 릴레이, 가상화폐, 해외 송금 환전, 심지어 간이 도박장, 유흥업소 자금과 섞어 세탁했다.
실행이나 실물 이동에 직접적 연관이 없는 자들이 표면상 사업, 폐수거, 생활용품 수출 등을 병행하여 경찰의 시야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조사 결과 불법 인체 조직을 받아주는 일부 해외 내장시장 브로커, 국내외 장기이식 대기자 및 중개업자 중소, 의약품 실험실 장비업체, 의료 폐기물 운송업자 등 특정 산업계 인사까지 암암리에 결탁된 흔적이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의사는 공식 치료, 불능 환자에게 암시장 이식을 소개하거나 합법의 한계를 넘나드는 환자, 알선 실험 지원에 유혹되어 해외 환자, 국내 브로커사나 연락체계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한 사례도 드러났다. 수사가 조직의 자금줄, 주요 인물 간 불신, 경찰 내부 협조자를 통한 정보 누출, 가짜 경보 전달, 도피 지원 등을 지속 추적하자 하위 실행자와 중간 관리자 일부가 대금지급 미이행 과도한 폭력 위협 약속 불이행에 반발해 내부 제보자로 돌아섰다. 이들을 통한 결정적 진술, 실제 자금 인원 이동 루트 파악, 압수수색 동시 진입으로 최상위 브로커가 은신처에서 체포당하며 수년간의 범죄 네트워크가 무너졌다. 이처럼 범죄 조직의 실체 드러남은 단순 공범을 넘어선 조직적, 산업적, 국제적 범죄의 연결고리를 실체적으로 해명하고 불법 의료 장기 시장의 민낯, 사회각계의 부패 비리 실상을 동시다발적으로 고발한 전환점이었다.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다 경찰이 강력한 용의선상에 올려놓은 인물들을 체포한 이후 본격적인 신문과 과학 수사가 펼쳐졌다. 생생한 물증과 포렌식 분석, 그리고 용의자별 진술의 허점을 면밀히 교차 검증하며 수사팀은 각 단계마다 새로운 단서와 실체적 증거를 발견했다. 실행자였던 강동현은 신문 초기에 완강히 부인했지만 근거 자료, 피해자 혈흔 DNA, 이동 기록, 통화 내역, 개인 소유의 작업, 플라스틱 박스에서 검출된 특정 섬유 현장 영상 분석상 결정적 동작들이 차례로 드러나자 점차 감정이 동요했다. 강압이나 폭력 대신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각 맞추듯 거짓말 탐지 결과 기억의 맹점 등 심층 심리를 자극한 경찰의 전략이 심적 균열을 유도했다. 범행은 개인의 돌출 행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다자 공모 범죄로 밝혀졌다. 강동현이 먼저 범행 대상 물색과 현장 이동을 맡았고 김민수, 과거 도축업 경력는 주도적 도구 준비 및 인체 절단, 박재성은 주거지 임대 및 사체 은닉, 자금 및 증거 흐름을 담당했다. 각자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며 휴대폰 분리 사용, 익명 메신저, 통장 대여 등 조직적 은닉과 정보 차단에도 집중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및 신문 과정에서 사전 범행 계획을 짠 쪽지, 범행 동선이 꼼꼼히 기록된 노트 피해자 인상착의 생활 습관 분석 자료 등도 확보했다. 철저했던 범인들도 인간적 약점과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은폐 도중 흘린 극소량의 혈흔 이동 경로상 CCTV 맹점에서의 실루엣 노출 자금 분배 과정에 금융거래 오류 실행 후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알리바이 모순 등이 연속적 실패의 흔적으로 남았다. 박재성은 심리적 압박에 못 이겨 초반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가 연속되는 증거 및 동료의 진술을 듣고 결국 공범 실체를 털어놓았다. 김민수는 마지막까지 직접적 살인은 아니었다고 부인했으나 증거 증인 장기 거래 자료가 일치하며 범행 핵심 축임이 명확해졌다. 경찰은 단일 수사팀이 아닌 포렌식, 디지털 생물학적, 심리 분석, 자금 흐름 추적, 법의학 감정 등 전문가 집단과 협력했다. 검찰 병리학자, 국내외 범죄 전문가와의 합동으로 범죄 수법, 조직계획, 결과적 피해 등이 산업화된 폭력이라 불릴 만큼 체계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상 공개, 언론 브리핑, 피해자 가족 보호 등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후 가난과 취약계층이 범행 표적이 된 배경 불법 장기 거래 네트워크에
실상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안일한 대처 등이 전국적 충격과 분노로 번졌다. 각종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생명 침해를 넘는 사회적 약자 구조의 전면적 붕괴를 상징한다고 평했다. 정부와 경찰은 의료복지 사각지대, 불법 네트워크 근절, 실종자 추적 시스템 강화 등의 대대적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처럼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다는 치밀함 뒤에 숨겨진 허점, 인간의 취약성과 공모적 악의 구조, 그리고 사회 전체를 향한 질문을 남긴 비극적 진실의 완전한 해명 과정이었다. 진술과 범행 동기 신문이 본격화되자 세 피의자는 서로 조금씩 다른 태도로 자신의 경위를 진술하기 시작했다. 강동현은 초반 일관적으로 생활고와 신분초 출신 콤플렉스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조직의 위협과 두려움, 그리고 빠져나갈 틈 없는 빈곤이 발목을 잡았다며 범행 전후 극심한 불면증과 공황 증세를 호소했다. 김민수는 다소 냉정한 태도로 자신의 도축 경력, 그리고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조직 내 논리를 언급했다. 하지만 그조차도 피해자 얼굴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며 피로와 괴로움을 숨기려 애썼다. 박재성은 한때 조직 동료를 도왔다는 명분을 강조했으나 신문이 더해질수록 자신이 부담한 빚, 가족을 위한 돈이 필요했던 절박함, 그리고 내부 위계 질서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토로했다. 경찰은 각 피의자의 성향을 다르게 분석해 교차 신문을 전개했다. 강동현에게는 가족의 안전을 언급하며 배려와 공감을 전했고, 김민수에게는 잔혹성과 사회적 양심, 직업적 윤리에 대한 질문을 던져 자책을 유도했다. 박재성은 외부 동기, 빚, 가족과 조직 내 갈등의 책임 소재를 강조해 내부 고발의 심리를 자극했다. 자백 유도 과정에서 동료의 진술 일부를 인용해 교차검증 피의자 간에 누가 먼저 털어놓을지로 유도하는 경쟁 심리 자극, 범행 상세 기록, 증거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시해 거짓말의 리스크를 체감하는 전략이 병행됐다. 이 과정에서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도피적 자기 합리화, 지속적 죄책감과 불면을 호소하는 양심의 갈등, 내부에서 이미 날 대상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불안이 서서히 드러났다. 장기적 범죄 행각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심한 빈곤과 사회적 단절 반복된 실패, 가족 해체 경험 도박, 실업 등 개인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조직 내에서는 생존을 위해 다수의 약자가 스스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왜곡된 생존 논리가 통용됐다. 소외감, 자책, 불신 등으로 인한 동조자 조직화 현상과 밖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체념적 심리도 강하게 작용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 번의 범죄 협력이 당이 탈출구로 보였고, 실제 범죄를 이어갈수록 점점 더 협박, 감시, 동료에 의한 상시 위협 구조에 묶였다. 신문 과정에서 세 피의자 모두 상대가 범행의 주동자였다는 논리를 펴며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하려 했다. 강동현은 김민수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 했고, 반대로 김민수는 실행 아이디어는 박재성에서 나왔다고 했다. 박재성은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료와 동시에 사회, 시스템의 부재에 책임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개별 진술을 지속적으로 상호 대조하고 피의자별 구체적 인과관계, 누가 지시를 내렸고 누가 실제 행동했는지를 분리해 분석했다. 피해자가 주로 무연고 청소년,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우리 사회의 보호망 부실, 제도의 사각지대가 범죄의 토대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피의자들의 역진술과 사회 비판도 이어졌다. 신문 말미, 피의자들은 내가 아니었더라도 이 범죄는 일어났을 것. 막다른 삶의 구석에서 인간은 무서워진다. 죄와 처벌 이전에 사회 책임도 논의되어야 한다.
탄식, 그리고 자신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용서 희망, 죄의식과 무력감이 뒤섞인 말을 남겼다. 이렇듯 진술과 범행 동기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 구조적 소외, 공동범죄 내 파벌과 책임 불가분성, 그리고 사회적 반성의 여운까지 복합적으로 드러낸 과정이었다. 재판 및 여론 이 사건은 단순 형사재판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윤리, 법, 제도적 한계까지 좌우하는 사회적 재판의 성격을 띠었다. 공판 내내 미성년자, 노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의 구조적 책임, 불법 장기 시장과 비공식 의료 네트워크의 은밀한 연결고리,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책임 능력, 조직 내 압력, 사형제 존폐, 중형의 실효성 등이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심리적 보호장치 없이 가혹한 환경에 방치되었다는 점, 조직의 협박과 생존 압박, 일시적 심신미약 상태를 내세워 최대한 형을 감경하려 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인간 존엄 및 사회의 근간을 위협한 조직적 범죄 사전 계획과 잔혹성 범행 후 지속적 은닉과 이익 분배 등의 어떠한 심신미약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법정에는 범죄심리학자, 윤리법학 교수, 의료계 내부 고발자, 전직 경찰 등 다양한 증인이 출석해 범죄 수법의 조직성과 사회적 파장, 제도 미비와 허점, 엄단의 필요성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사실상 재판이 시작된 그날부터 주요 언론 인터넷 포털, 시사 프로그램들은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초기엔 잔인한 범죄 사실 그 자체가 충격적 이슈로 부각 수사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 지역 행정의 안이함에 대한 비판 피고인 신상 공개 여부, 사형 촉구 등 감정적 반응, 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사회적 약자였다는 점, 사각지대의 반복적 비극, 불법 장기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 사법 복지 시스템의 허점을 냉철히 분석하는 기사와 국가적 각성, 촉구 목소리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피고인에게 중형 또는 사형 선고가 적절한가, 장기 매매 처벌 강화, 실종자 보호법 필요성 등 주요 이슈를 놓고 국민 의사를 집계하였다. 법정 방청에는 피해자 가족 외에도 아동 청소년 인권 노동 등 시민단체, 학생, 종교계 관계자까지 줄지어 참관했다. 가장 큰 목소리는 사회적 약자 보호망의 붕괴, 침묵의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책 마련에 집중됐다. 일부 시민단체는 장기매매 유기화 방지, 특별법 지역, 아동 청소년 실태조사 의무화 의료기관 투명성, 사후평가제 등 구체적 제도 개선안과 서명운동을 병행했다. 유가족 대변인은 사건 자체의 처벌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종 선고 이후 국회, 법조계, 복지부 등에서 실종 무연고 아동 청소년 실시간 추적 인프라 마련, 의료기관 윤리 투명성 강화, 장기 매매와 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 제도적 틀이 급속히 논의됐다. 교육계 종교계에선 생명 존중 가치 교육, 약자 돌봄, 사회적 감수성 제고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형벌만으로는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없다는 반성과 구조적 결함, 사회 책임론, 복지와 사법의 연계 관리 필요성, 피해자 보호 가해자 교정이라는 이중적 시스템의 새로운 논의가 촉발됐다. 이 사건은 단순 흉악범죄가 아니라 한국 사회 약자 보호와 정의 실현의 기준을 새로 세운 시대적 분기점으로 기록되었다. 이처럼 재판 및 여론은 사법 절차를 넘어 사회 전체의 가치와 미래 방향성, 제도와 시민의 역할을 함께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